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모습의 굿모닝 YTN 1부를 시작합니다. 오늘부터는 저희가 여러분의 아침을 함께 하겠습니다. 화물연대가 예고한 대로 화물차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운임을 보장하는 안전운임제 확대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를 중심으로 물류 차질이 예상됩니다. 국제원자력기구가 함경북도 길쭉은 풍계리에서 핵실험 준비 징후를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안보 능력을 갖춰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새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문제를 논의합니다. 친문, 친이재명 계사의 신경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재명 의원은 오늘 국회에 처음 출근합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빠르게 확산한 무인 점포가 각종 범죄와 일부 고객들의 기행에 무방비로 노출됐습니다. 점포 업주의 고충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쌀 재고량이 늘고 소비량은 줄면서 산지 쌀값이 20% 가까이 폭락해 거래가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농민들은 남아도는 쌀 15만 톤 이상을 시장에서 추가로 격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업무를 담당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산하 조직이 오늘 공식 출범합니다. 곧 임기가 끝나는 김창룡 경찰청장의 후임이 첫 검증 대상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화물연대가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며 오늘 새벽 0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비상수송 대책을 가동하기로 했고 경찰은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윤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본부가 예정대로 전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죠. 네, 그렇습니다. 화물연대는 오늘 오전 10시에 16개 지역 본부별로 전국 동시다발 총파업 출정식을 개최합니다. 이들은 조합원 2만 5천 명 대부분과 비조합원 화물노동자 상당수가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우리나라 최대 무역항이 있는 부산에선 화물연대 부산지부 조합원 3천여 명 대부분이 부산 강서구, 부산 신항과 남구 신선대 부두, 감만 부두 등 주요 항만 거점에서 파업에 참여할 전망입니다. 전남 광양항과 전북 군사항 5부두, 제주항 5부두, 인천 연수구 인천 신항 등 전국 주요 항만에서도 지부별 출정식이 진행됩니다. 경기 의왕 ICD에선 서울 경기 지역 조합원 1,000명이 총파업 출정식에 참석한 뒤 오후부터는 의왕 ICD와 평택항으로 나뉘어 봉쇄 투쟁을 이어갑니다. 광주 광산구 하남 산단, 경북구미 성안 합섭 앞, 포항 포스코 정문 앞, 대전 한국타이어 앞에서도 지역별 조합원들이 모여서 파업에 돌입합니다. 화물연대는 지난 2018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과 함께 일몰제로 도입된 안전운임제 폐지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기사들의 적정 임금을 보장해 과로, 과적, 과속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입됐는데 이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3년간 시행된 뒤 올해 말에 폐지될 예정입니다. 화물연대는 경유가 폭등으로 안전운임제 없이는 생계 유지가 곤란하다며 기한과 대상 확대를 위해 국토부가 적극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관계자들 간의 의견이 좀 일치하지 않고 있다라는 이유로 좀 주무부처로서의 역할을 책임 회피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에 대해 정부가 비상수송 대책을 가동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토부는 군 위탁이나 국토교통부 소속 차량 등 대체 수송 차량과 인력 운용을 지원합니다. 대체 수송 차량 확보를 위해서 자가용 화물차를 대상으로 유상 운송 허가를 임시로 내주기로 했습니다. 부산항과 인천항 등 주요 항만에선 부두 장치장에 쌓여있는 컨테이너 화물을 항만 밖으로 옮겨 화물 적재 공간의 확보에 미리 나섰습니다. 또 철도 공사에서 시멘트와 컨테이너 화차를 증편해서 운행한다는 방침입니다. 국토부는 안전 운임은 차주는 물론 화주와의 관계까지 고려해 대상부터 기간까지 법으로 규정돼 있다며 공을 국회로 돌렸습니다.
안전운임은 근거 자료격인 안전운송 원가에 적정 이윤을 더해서 결정되는 만큼 안전운송 원가에 대한 협상이라도 화물연대와 우선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토부의 입장을 직접 들어보시죠. 지금 그 교통연에서에다가 그 운송 원가 조사를 다 시켰어요. 내년도 안전 운임이 안 되던 사실은 이걸가 만약에 운임으로 안 들어가면 안전 운송 원가로 할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실은 불법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우리 경제와 국민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게 될 것이라며 엄정한 조치를 주문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화물연대 노조원들이 화물 차주들의 정상적인 운송을 방해할 목적으로 출입구 봉쇄, 차량 파손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를 경우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현장 검거를 원칙으로 하고 주동자는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차량을 이용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과 함께 관련 법령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 취소 등 행정처분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화물연대의 운송 방해와 시설 점거 등 불법 행위가 예상되는 항만 물류터미널, 산업단지 등 주요 물류 거점에는 경찰 인력을 배치하고 112 순찰을 강화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은 현지 시각 6일 함경북도 길쭉은 풍계리에서 핵실험 준비로 보이는 징후를 포착했다고 말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그로시 사무총장은 풍계리 핵실험장의 갱도 중 하나가 재개방된 징후를 관찰했다며 이는 핵실험을 위한 준비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영변의 우라늄 농축시설에 덧붙여 지어지던 별관에 지붕이 올려지면서 외견상 건설이 완료됐으며 영변 경수로 주변의 건물 1개 동이 완공됐고 인접구역에 건물 2동이 착공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이에 따른 한국과 미국의 대응 발사에 대해 각국의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각국은 냉정과 자제를 유지하고 현재 긴장 국면을 악화시키는 어떠한 행동도 피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고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추진하는 건 각 측의 공동 이익에 부합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취임 이후 첫 현충일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은 추념사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거듭 비난하며 실질적인 안보 능력을 갖추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추념식을 마친 뒤 김건희 여사와 함께 보훈병원을 찾아서 유공자들을 위로하며 셀카를 찍기도 했는데요. 최도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비가 내린 가운데 거행된 67회 현충일 추념식. 우비를 입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헌화와 분향을 합니다. 굵어지는 빗줄기 속에 현충문 아래에 선 윤 대통령은 추념사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직격했습니다.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수준이라고 거듭 비난하면서 안보 능력을 강조했습니다.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면서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안보 능력을 갖춰 나갈 것입니다. 6.25 전쟁을 공산 세력의 침략이라고 말하며 잇따르는 북한 도발에 강력한 경고를 던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민가로 전투기 추락을 막고자 조종간을 잡은 채 순직한 고 심정민 소령을 포함한 순국 영웅들의 이름을 일일이 거론했습니다. 보훈 정책 강화도 약속했습니다. 확고한 보훈 체계는 강력한 국방력의 근간입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훈 체계를 마련해 윤 대통령 내외는 추념식을 마치고는 중앙보훈병원을 찾아 6.25 전쟁과 월남전 참전 유공자들을 직접 위로했습니다. 코로나19로 병실 면회가 제한돼 접견실에서 만남이 이뤄졌는데 이른바 셀카도 함께 찍고 사인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바쁘시지만 사인 하나. 윤 대통령은 오는 9일에는 천안함 생존 장병과 희생자 유족, 연평 해전 희생자 유족 등 20명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할 예정입니다. YTN 최도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연휴 내내 릴레이 간담회를 열며 새 지도부 구성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선수별 추천위원 등을 안건으로 올리는 등 이번 주 안에 지도부 선출을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연휴에도 간담회를 열고 새 지도부 구성 논의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당장 오늘 의원총회에서 선수별 추천위원을 안건으로 올려 결의할 예정입니다. 원외 여성 청년위원도 각각 한 명씩 위원으로 추천받아 절차를 밟은 뒤 이번 주 안에 지도부 구성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선수별로 한 명씩 추천을 받게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과 여성 그리고 원외 분들을 포함해서 비대위원장 포함해서 구성이 될 예정입니다. 특히 위원장에 대해선 구체적인 인선 방법, 기준 등을 내놓지 않아 관심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경험과 능력을 갖춘 문희상 정세균 전 국회의장과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등이 물망에 오른 가운데 이재명 상임고문의 후원 회장이었던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도 거론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난 윤호중 비대위원장 그 상황에서도 하도 답답하시니까 본인이 그 총대를 메시고자 하는 그런 의사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민주당 내 상황이 마무리되더라도 멈춰선 후반기 국회의 정상화까지는 갈 길이 멉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장 협상을 시작하겠다며 국회의장단 선출과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 협상을 병행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상임위 협상을 같이 병행해야 된다. 법사위만 주면은 일사천리 진행될 건데 그렇게 왜 고집을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는 얘기를 나눴습니다. 반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당장 국회의장단부터 뽑아 김승희 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부터 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선거 이후 민주당 내 계파 갈등까지 표면화된 상황에서 내부 마찰 없이 새 지도부 선출과 국회 정상화까지 무사히 일어날 수 있을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기환입니다.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이 오늘 국회에 첫 출근합니다. 이 상임고문 측은 오늘 오전 9시쯤 국회에 도착해 의원회관에 마련된 의원실에 들러 초선 의원으로서 본격적인 의정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 상임고문은 첫 출근인 만큼 간단한 소감 등을 밝힐 예정인데 선거 패배 책임론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다만 이 상임고문 측은 새 지도부 구성 등을 논의하는 오후 민주당 의원총회에는 참석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5선 중진인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이준석 대표를 공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 대표가 추진한 혁신위원회에 우려를 표했는데 당내 주도권 다툼이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은 이준석 대표의 우크라이나 방문을 겨냥했습니다. 도대체 왜 갔느냐는 지적이 있다며 여당 정치인은 신중해야 한다고 비판한 겁니다. 특히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러시아의 협조가 절실하다며 이번 방문이 이 대표의 자기 정치라면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가 꺼내든 혁신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도 윤석열 정부의 보탬이 되는 게 우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개혁과 혁신은 필요하지만 구성과 의제를 먼저 논의했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논의 내용이 과연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고 당원들의 뜻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나중에 최고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할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크라이나를 방문 중인 이준석 대표는 어차피 기차는 간다는 글로 맞받았습니다.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라는 표현을 인용한 거라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이른바 친윤 그룹과 이 대표의 당내 주도권 다툼이 본격화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와 함께 성상납 의혹 논란으로 이 대표를 향한 조기 퇴진론이 제기되어 온 만큼 총선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차기 당권을 둘러싼 신경전이 일찍 시작된 거란 시각도 있습니다.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고 윤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없이 이제 정치적인 상황으로 가는 거지. 다른 잠재적 당권 주자들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원내 진입에 성공한 안철수 의원은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해 의원들과의 접촉면을 넓혔고
김기현 의원은 의원 모임을 띄우며 본격적인 기반 다지기에 나섰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공직 후보자의 인사검증 업무를 담당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직속의 조직이 오늘 공식 출범합니다. 법무부는 오늘자 관보에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신설과 소속 공무원 정원 등을 담은 개정 대통령령과 법무부령이 게재되면 관리단의 본격 가동에 들어갑니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기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맡아온 공직자 인사검증 기능을 넘겨받아 수행하고 검사 최대 4명을 포함해 모두 20명 규모로 꾸려집니다. 단장은 비검찰 출신의 직업공무원 가운데 인사검증 업무와 관련된 인사혁신처나 감사원 출신이 발탁될 전망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비대면 주문으로 감염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이유로 무인 점포가 크게 늘었습니다. 24시간 열려 있으면서도 인건비는 아낄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지만 관리자가 없다 보니 각종 범죄와 기행에 거의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가 피해자를 만나고 왔습니다. 서울 도심에 있는 무인 오락실입니다. 한 여성이 들어오더니 지폐 교환기에서 현금 뭉치를 빼갑니다. 10분 뒤 이 여성은 인근의 다른 무인 오락실에도 나타나 또다시 현금 뭉치를 빼갑니다. 모두 1,000원짜리 지폐였습니다. 이 여성은 이런 5만 원과 만 원짜리 고액권을 지폐 교환기에 넣고 1,000원으로 무더기로 바꿔가는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졸지에 잔돈이 없어진 오락실 주인은 울며 겨자 먹기로 하루 장사를 날렸습니다. 600에서 700만 원 정도의 피해액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은행에서 3, 40만 원 정도만 돈을 바꿔주는 경향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은행들이 밀집해 있으면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돈을 바꿔달라고 이렇게 방문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한 무인 편의점에선 냉장고에서 제품을 꺼내곤 다시 넣어놓지 않는 일부 손님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물건을 꺼내놓고 제자리 안 갖다 놓고 그냥 바깥에는 실온에다 놔놓으니까 다 녹는 경우도 생기고 거짓 내가 다 부담되는 거고. 관리자가 없다 보니 생각지도 못한 기행이나 모렴치한 행태로 피해를 보는 무인 점포들. 이보다 훨씬 심각한 각종 절도 범죄 등에도 거의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부산에선 인적 드문 밤 결제기를 뜯고 현금을 턴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고 서울 은평구에선 결제기에서 돈을 턴 학생들이 음식까지 훔쳐먹고 달아났다가 붙잡혔습니다. 피해가 늘다 보니 경찰이 아예 무인 점포 대상 절도 범죄만 따로 통계를 내는데 집계를 시작한 지난해 3월 223건이던 게 올해 3월 410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CCTV 말고도 추가로 신원 확인 시스템을 설치해 피해를 막아보려는 점주들도 있지만 범죄 심리 전문가들은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합니다.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 이런 이제 느낌을 주기 위해서 그와 같은 장치를 설치하지만 그런 합리적인 어떤 범위 내에 있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욕망 구조까지 지금 관리가 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러다 보니 이른바 양심 거울을 설치해 개인의 도덕심에 기대 보려는 이색 아이디어까지 나오지만 이 역시 실효성은 의문스러운 상황. 인건비를 아끼면서 각종 기행이나 범죄도 예방할 수 있는 묘책은 없는지 무인 점포 점주들의 고민은 날로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오늘 0시 30분쯤 경기 파주시에 있는 자유로 파주 방향을 달리던 승용차 한 대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전복됐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와 동승자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CCTV와 차량 블랙박스를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8시 40분쯤 대구 진천동에 있는 19층짜리 아파트 꼭대기층에서 불이 나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고 아파트 거주민 최소 3명이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봄은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이라고 하죠. 도시 환경을 책임지는 가로수도 한창 녹색 옷으로 단장해야 하는 시기지만 오히려 말라 죽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겨울철 눈을 녹이기 위해 뿌린 염화칼슘이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윤성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로 옆 인도를 따라 늘어선 거대한 느티나무들. 봄을 지나 여름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연두빛 잎사귀가 무성하게 뒤덮여야 하지만 언뜻 보기에도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가지만 남은 나무, 일부 가지에만 겨우 잎을 틔운 나무가 질비합니다. 잎이 나온 직후에 나무의 피해에 의해서 바로 말라버리는 상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심에서도 인도 위에 심은 나무에서만 유독 이런 증상이 심합니다. 인도박 나무는 초록빛 잎이 울창하지만 이 가로수는 잎을 틔우지 못하고 앙상하게 가지만 남았습니다. 이런 현상은 성남시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나무를 되살리기 위해 영양제도 투여해봤지만 좀처럼 잎을 틔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푸르게 돼야 되는데 날씨도 따뜻해지면서 그러지 않으니까 안타깝긴 하죠. 네. 성남시가 전체 가로수 4만 7천여 주를 전수 조사한 결과 6%인 3천여 주에서 이런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원인을 찾아봤더니 가로수를 심은 토양에 염분이 너무 많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토양의 적정 염분 함량 기준은 0.05% 미만인데 일부 지역에선 10배가 넘게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토양에 들어가는 염분의 원인은 다양할 수 있는데요. 가장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제설제, 즉 염화칼슘 성분들이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겨울에 눈을 녹이기 위해 살포한 염화칼슘이 녹으면서 토양의 염분 함량도 덩달아 높아져 나무를 메마르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특히 올해는 강우량까지 크게 줄어 상황을 더 악화시켰습니다. 염분 성분은 직접적으로 이제 뿌리에 닿게 되면은 뿌리가 죽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뿌리 안쪽에 있던 물이 거꾸로 토양 쪽으로 거꾸로 나오는 역삼투압이 걸리기 때문에요. 나무는 수분 부족에 시달리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기 성남시뿐 아니라 서울 강남과 서초 등 대도시 도심 곳곳에서 비슷한 현상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토양의 염분을 낮추기 위해선 충분히 물을 주는 게 유일한 방법이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특히 가로수가 죽으면 되살릴 수도 없는 만큼 화학약품인 염화칼슘 대신 성능은 조금 떨어지고 가격은 비싸더라도 친환경 제설제를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네, 전반적인 고물가 상황이 길게 이어지는 가운데 밥상 물가도 큰 폭으로 치솟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도 가공식품 가격 대부분이 대폭 올랐는데요. 이런 고물가 상황은 한동안 더 이어질 전망입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요즘 장을 보러 마트에 가보면 물가가 크게 올랐다는 걸 절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장 한번 보면 전보다는 한 20% 정도는 더 많이 나오는 느낌이어서 장 보기가 조금 무섭기도 하고 한데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1년 전보다 5.4%나 올랐습니다. 지난 2008년 8월 이후 13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었습니다. 밥상 물가도 치솟았습니다. 가공식품 지수는 1년 전보다 7.6%나 급등해 10년 4개월 만에 가장 많이 상승했습니다. 국수와 밀가루, 식용유는 물론 식초와 된장, 간장까지 22개 품목이 10% 넘게 급등했습니다. 전체 73개 품목 가운데 69개 품목이 몸값을 높였습니다. 이에 따라 구매 빈도가 높고 지출 비중이 커 가격 변동에 민감한 품목을 고른 생활 물가 지수는 7% 가까이 올랐습니다. 대외적 물가 상승 요인들이 지금 완화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석유류, 가공식품 등 공업제품 가격이 오름세가 크게 둔화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소비자 물가의 선행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수입 물가와 생산자 물가도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어 한동안 물가 안정을 기대하긴 어렵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네, 이처럼 밥상 물가가 크게 오르고 있지만 쌀값은 폭락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생산된 쌀이 재고로 쌓이면서 산지 쌀값이 20% 가까이 떨어지며 거래가 사실상 중단됐는데요. 농민들은 남아도는 쌀 15만 톤 이상을 시장에서 추가로 격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범환 기자입니다. 5,000톤 규모의 농산물 건조 저장 시설입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1톤짜리 벼 포대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심지어 양파를 넣어야 할 저온 저장고도 벼 포대가 차지했습니다. 벼가 나가야만이 이 자리는 양파가 있을 자리에 양파가 있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들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40년이 넘은 농협 창고에도 벼 포대가 가득합니다. 낡은 창고에서 벼를 제대로 보관하려다 보니 습도 조절 등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비용이 들고 있습니다. 네, 우기가 오면 뭐 창고가 오래되고 비도 들치고 습이 차서 실제로 이 부분에 실제로 벼를 안 버리려면 수분을 실제로 정상 수분으로 유지할 수 있는 건조 부분이 필요하고요. 농협은 지난해 전국 쌀 생산량의 절반에 가까운 사상 최대 물량 194만 톤을 사들였습니다. 그런데 통계청 조사 결과 지난달 말 생산지 쌀값은 20kg에 4만 6천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7.4%포인트나 폭락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두 차례에 걸쳐 모두 27만 톤의 쌀을 시장에서 격리했습니다. 하지만 재고가 넘쳐나면서 산지 쌀값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따라 농민들은 남아 들어온 쌀 15만 톤 이상의 추가 시장 격리를 정부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올해 수확기 벼값 폭락으로 농가 소득이 1조 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미뤄지다 보면 22년산 벼도 수매를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지금 빨리 시급히 3차 격리를 시켜서 창고에 있는 벼를 지금 발주를 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지난해 사들인 쌀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협은 전국적으로 400여 곳, 갈수록 소비량이 줄어드는 가운데 지난해 재고가 처리되지 않으면 올 가을 거지 뒤 수매 대란의 악순환이 우려됩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시기에 고가의 아파트가 몰려있는 서울 강남과 용산에선 가격이 더 올랐지만 수도권은 수억 원씩 급락하는 등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양극화가 당분간 더 심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이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대형 평형 위주의 한 고급 아파트. 최근 전용 240제곱미터 아파트가 110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지난해 5월 77억 5천만 원에서 1년 만에 무려 32억 5천만 원이 급등한 것입니다. 고급 주택 같은 경우는 하나가 거래가 되면 그 다음에 최고가를 계속 찍고 있거든요. 활발하지는 않지만 찾으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계시는 거거든요. 서울 청담동 29가구 규모의 최고급 아파트도 전용 273제곱미터가 145억 원에 팔리며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지난해 12월 120억 원과 비교해 25억 원이 올랐습니다. 대형 호화 아파트가 뜨는 이유는 하이엔드 수요가 쏠리는 데다 공급이 절대 부족한 희소 가치와 신분의 상징이 된 주거 트렌드가 반영된 영향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수도권 아파트는 금리 인상의 직격탄을 맞으며 급락세를 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인덕원에 있는 한 아파트의 경우 전용 면적 84제곱미터는 최근 12억 5천만 원에 거래되며 직전 최고가인 16억 3천만 원에서 4억 원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근처 같은 평형 아파트도 12억 4천만 원에서 8억 3천 7백만 원까지 내려가며 지난해 초 시세에 근접했습니다. 비과세 받으려고 싸게 올리고, 그리고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실거래 가격 최근 거 거래해보니까 이 가격에 했는데 그러니까 좀 더 싸게 내리고, 근데 또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내려도 어쩔 수 없이 그거를 받아들여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냥 떨어지고 있었던 거죠. 광역급행철도 GTX 호재로 급등했던 송도와 평택, 화성 동탄 아파트도 일제히 하락세를 탔습니다. 올해 들어 서울에서는 대형 아파트 값이 중소형보다 상승률이 더 높습니다. 금리가 임기치에 도달하지 않는 이상 고가 아파트 중심으로 수요가 몰리는 양극화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 강남권과 용산 등 이른바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 심리가 점점 강해지고 있지만 금리 인상이 계속되면서 집값 양극화 현상이 얼마나 더 지속될 수 있을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는 가운데 중국이 동중국해에서 대북 제재를 감시하던 캐나다 초계기를 위협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동맹국들에 대한 중국의 무력 시위가 점점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캐나다군 초계기는 지난 4월 말부터 일본 가데나 기지를 근거로 해서 동아시아 상공을 비행했습니다. 북한 선박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해 해상 환적을 시도하는지 감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캐나다는 초계기가 동중국해 공해상에서 중국 전투기들의 위협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전투기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비행 경로를 급히 변경한 적도 있다는 겁니다. 남중국해의 공해상에서 정찰 활동을 하던 호주 초계기도 지난달 중국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호주는 중국 전투기가 갑자기 나타나 경고용으로 알루미늄 조각을 뿌렸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캐나다와 호주 초계기가 중국을 근접 정찰한 의혹이 있다며 오히려 반발했습니다. 以执行决议为名，危害中国国家主权和安全的行为，中方都坚决反对。 특히 중국 국방부는 캐나다에 대해 안보리 결의를 빌미로 한 도발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4일 중국과 러시아 폭격기가 합동으로 독도 부근 우리 방공식별 구역에 진입했습니다. 미국뿐 아니라 동맹국들에 대해서도 거칠게 무력 시위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중국은 미국이 아시아에도 나토 같은 안보기구를 창설해 중국 포위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구나 나토가 이달 말 스페인에서 열리는 정상회의에 한국과 일본 등을 초청하자 중국은 더 바짝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전선에서 친러 분리주의 반군의 장성급 지휘관이 사망했다고 우크라이나군이 밝혔습니다. DPA 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은 현지 시간 6일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의 1군 단장인 로만 쿠투조프 소장이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쿠투조프 소장은 루한스크의 포파스나 마을 인근에서 러시아군의 공격을 지휘하던 중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내무군에 해당하는 국가근위대 소속 군인들이 우크라이나에서 전사할 경우 그 유족에 500만 루블, 우리 돈 약 9,8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습니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법률 공시 사이트에 게재한 대통령령을 통해 이같이 지시하고 직계 가족이 없을 경우 전사자의 형제 자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정규 군과 함께 우크라이나 특별 군사작전에 참여 중인 국가근위대 소속 군인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파티 게이트로 신뢰를 잃은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의 불신임 투표가 현지 시각 6일 실시됩니다. 존슨 총리가 소속된 영국 집권당인 보수당의 평의원 모임인 1922위원회의 그레이엄 브래디 위원장은 불신임 투표 요건이 충족됐다고 밝혔습니다. 보수당 하원 의원의 15% 이상인 54명 이상이 불신임 투표를 요구하는 서한을 브래디 위원장에게 보내면 투표를 하게 됩니다. 손흥민이 지난 3월 카타르 월드컵 최종 예선 이란전에서 신은 축구화가 경매에서 1,600만 원에 팔렸습니다. 어제 오후 서울 월드컵 경기장 북측 광장에서 열린 국가대표팀 소장품 경매에서 손흥민이 이란전에서 착용하고 사인한 축구화가 1,600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낙찰자인 24살 이재호 씨는 아버지가 가보로도 남길 수 있는 물건이라고 하며 비용을 지원해줬다며 언젠가 손흥민을 만날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2002 한일 월드컵 20주년을 기념해서 엿새 동안 진행된 대한축구협회 국가대표팀 소장품 경매 수익금은 모두 축구 종합센터 건립 비용으로 기부됩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오늘도 하늘빛이 다소 흐리겠습니다. 한낮에도 서울 기온은 25도 선에 머무는 등 예년 기온을 2도가량 밑돌며 심한 더위는 없겠습니다. 오늘 동풍의 영향을 받는 강원 영동 지방에는 낮까지 산발적으로 비가 이어지겠고요. 이 동해안과 제주도 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경기 남부와 영서 남부, 충청 이남 지방 곳곳에는 오늘 밤까지 5에서 3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5.6도, 대전은 15.1도, 부산은 15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낮에도 예년 기온을 3도에서 5도가량 밑돌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5도, 대전은 24도, 광주와 대구는 22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내일은 대기 불안정으로 호남과 강원 남부지방에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주 후반으로 갈수록 날씨는 다시 더워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화물연대가 예고한 대로 화물차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운임을 보장하는 안전운임제 확대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정부는 긴급 비상수송 대책을 시행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가 함경북도 길쭉은 풍계리에서 핵실험 준비 징후를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도 북한의 동향에 우려하고 있다며 한국에 대한 강력한 안보 약속을 재확인했습니다. 1주택자가 부모님의 사망으로 다주택자가 돼 과도한 세금을 부담하는 상황을 없애기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매길 때 상속주택을 주택수에서 빼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입국자 격리 의무가 면제되고 각종 항공 규제도 해제되면서 관광업계가 기지개를 펴고 있습니다. 수익성이 높은 VIP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이 24도에 머물면서 평년 수준을 3도가량 밑돌겠습니다. 충청 이남에는 비 소식이 있겠고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며 요란하게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화물연대가 예정대로 오늘 0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운송 방해 같은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화물연대가 오늘부터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총파업의 배경은 기름값 급등입니다. 최근 경유 가격이 리터당 2,000원을 넘어서면서 화물 노동자들의 유류비 지출도 크게 늘었습니다. 이에 화물연대가 유가 인상 시 이에 연동해 운임이 조정되는 안전운임제를 안착시켜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안전운임제는 재작년에 일몰제로 도입돼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고 제대로 된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6월 2일 1차 교섭 이후에 국토부나 정부 쪽으로부터 어떠한 대화 요청이나 교섭에 대한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화물연대 소속 노동자는 전체 화물 노동자 42만 명의 5% 정도. 하지만 시멘트와 컨테이너 화물차 운전자의 비중이 높아 건설 자재 공급과 수출입 물류 수송에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또 화물연대가 주요 산업단지 봉쇄 같은 강경 투쟁을 예고하고 있어 파업이 현실화하면 글로벌 공급난 여파로 발생한 국내 물류난이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대기업 화주 공장이나 주요 항만 그리고 컨테이너 기지 등은 아마 봉쇄를 다 할 예정이어서요. 울산, 여수, 대산 석유화학단지도 저희가 좀 봉쇄를 목표로 하고 있어서 경찰은 화물연대 노조원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출입구 봉쇄, 차량 파손 같은 불법 행위를 강행할 경우 현장 검거하고 주동자를 끝까지 추적해 처벌할 방침입니다. 화물연대의 운송방해와 시설 점거가 예상되는 항만, 물류터미널 등엔 인력을 배치하고 순찰을 강화했습니다. 국토부도 대책회의에 들어갔지만 양측 이견이 워낙 큰 만큼 극적 타결이 쉽진 않을 전망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네, 이렇게 민주노총 화물연대 소속 화물차주의 파업으로 편의점 업계가 소주 물량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화이트 진로 전체 소주 생산량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이천 청주 공장에서 생산된 소주 제품의 운송을 담당하는 일부 화물차주들이 최근 파업에 들어가면서 제품 운송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편의점 업계에서는 이번 주말까지는 업체별로 물류센터에 있는 재고로 매장 발주를 감당할 수 있겠지만 파업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소주 대란이 올 수 있다고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데니얼 크리튼브링크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과 관련해 명백히 우려하고 있다며 북한이 취하는 위협에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현지 시각 6일 한국국제교류재단과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주최한 한미 전략포럼 기조연설에서 한국과 일본 등 동맹과 긴밀하게 논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관련해 어떤 실수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과 일본 등 동맹에 대한 강력한 안보 약속을 재확인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도 북한이 조만간 7차 핵실험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며 상당 기간 지녀온 우려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현충일 추념식 추념사에서 북한의 도발이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어떤 도발도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고 실질적인 안보 능력을 갖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여러 종류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면서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안보 능력을 갖춰 나갈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후 3시부터 의원총회를 열고 새 지도부 구성을 위한 안건을 논의합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전까지 초선, 재선, 3선, 중진 등 선수별 추천위원을 받아 의원총회에서 안건으로 부의할 예정입니다. 또 원외, 여성, 청년위원도 추천받아 모두 9명 정도 규모의 지도부를 꾸릴 예정인데 위원장 인선에 대해선 의원총회에서 총의를 모아 결정할 방침입니다. 다만 앞서 선거 패배 책임론 등을 두고 당내 계파 갈등이 확대했던 만큼 이번 의총에서도 새 지도부 선출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준석 대표가 당 혁신위를 발족해 공천개혁을 논의한다고 밝힌 데 대해 조금 성급했던 측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어느 조직이든 끊임없는 자기 혁신과 자기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출범부터 발표하고 인적 구성이나 논의 대상을 나중에 결정하겠다고 한 건 앞뒤 순서가 바뀌었다는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혁신위가 다룰 의제의 경우 당원과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 논의해야 한다며 공천 문제가 포함되는 것을 두고는 찬반 양론이 있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기존 국방부 청사를 새 대통령실로 바꾸는 공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오는 19일 청사 2층의 주 집무실에 입주합니다. 대통령실 청사의 새 이름과 슬로건, 또 엠블럼도 함께 공개될 예정입니다. 박소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제 뒤로 보이는 커다란 취임식 슬로건과 대통령 휘장이 용산 대통령실 시대를 알린 지 벌써 한 달가량 지났는데요. 청사 내부는 여전히 공사 중입니다. 취임 후 5층 보조집무실에서 한미 정상회담까지 치러내며 일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2층에 있는 주 집무실에 오는 19일이나 20일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이맘때쯤 리모델링 공사가 끝난다는 게 대통령실 전언입니다. 대통령 집무실과 함께 비서실장 사무실과 부속실, 국무회의장 크고 작은 접견실, 경호처 시설도 들어섭니다. 윤 대통령과 같은 5층에 있던 수석실은 다른 층으로 분산 배치됩니다. 5층 보조 집무실과 접견실은 부인 김건희 여사가 필요할 때 사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데 대통령실은 다용도 접견실로 쓰일 것이라며 김 여사 전용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입주날 대통령실 청사가 제대로 갖춰지는 것을 기념해 집무실의 새 이름도 발표합니다. 현재 국민의 집, 국민청사, 민음청사 등 5가지 후보를 놓고 국민 선호도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취임식 때와 다른 새 대통령실 슬로건과 엠블럼도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청사 이전에 든 예산 소요 내역도 브리핑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 관저로 쓰일 외교부 장관 공관 리모델링 공사는 이달 말 완료됩니다. 윤 대통령 내외는 관저가 완공되면 바로 이사해 서초동 자택이 아닌 한남동에서 출퇴근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일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방침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김 후보자 인사청문 기한이 오늘까지라 내일 재송부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며칠 더 시간을 줄지는 정무적으로 판단이 필요하다면서 국회가 추가 기한 안에도 청문 절차를 마치지 못하면 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 인선이 차일피일 늦어지고 있습니다. 인선 절차에 있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고심이 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총장 인사가 늦어지다 보니 후속 검찰 인사 또한 이러기도 또 저러기도 애매한 딜레마에 놓였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김호수 전 검찰총장이 검수완박 통과에 반발하면서 총장직에서 물러난 지 한 달이 지나도록 검찰 수장 자리는 공석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바로 신임 총장 인선 절차에 들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취임 3주가 지난 여태껏 잠잠하기만 합니다. 인선 지연의 배경에 대한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신임 총장 인선의 첫 단축격인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둘러싸고 고심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재청권자인 법무부 장관에게 3명 이상의 총장 후보자를 추천하는 역할을 맡은 후보추천위는 모두 9명으로 구성됩니다. 회의를 주도하는 위원장과 의결 여부에 열쇠를 쥔 비당연직 위원 4명은 법무부 장관이 임명 권한을 가집니다. 특히 그간 위원장과 가까운 인물이 총장에 낙점됐다는 점이 눈길을 끕니다. 윤 대통령의 총장 임명 당시엔 각별한 사이로 알려진 정상명 전 검찰총장이 김호수 총장 때는 차관 시절 보좌한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추천위원장을 맡았던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한 장관 취임 다음 날 있었던 검찰 고위 간부 인사와 공직자 인사검증 업무 이관 등 다급한 현안도 총장 인선 지연의 또 다른 이유로 꼽힙니다. 다만 후보 추천이 소집부터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까지 길게는 2달 가까이 걸린다는 점에서 마냥 인선을 늦추긴 어렵다는 게 중론입니다. 총장 인선이 늦어지면서 조만간 있을 검찰 후속 인사도 관심입니다. 검찰이 지방선거 종료를 기점으로 선거사범 수사는 물론 대장동과 삼성 웰스토리 부당 지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 중요 수사를 다시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인사가 난 검사장급 고위 간부와 손발을 맞출 차장, 부장급 중간 간부까지 후속 인사가 불가피하다는 평가입니다. 다만 검찰청법상 검사 인사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신임 총장 인선 전 인사를 할 경우 총장 직무대리를 거쳐 법 위반을 피해갈 수는 있어도 총장 패싱과 한동훈 직할 통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습니다. 또 신임 총장에게서 검찰 인사에 대한 운신의 폭을 사실상 앗아간다는 점도 한 장관 입장에선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YTN 우철입니다. 공직 후보자의 인사검증 업무를 담당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직속의 조직이 오늘 공식 출범합니다. 법무부는 오늘자 관보에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신설과 소속 공무원 정원 등을 담은 개정 대통령령과 법무부령이 게재되면 관리단의 본격 가동에 들어갑니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기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맡아온 공직자 인사검증 기능을 넘겨받아 수행하고 검사 최대 4명을 포함해 모두 20명 규모로 꾸려집니다. 단장은 비검찰 출신의 직업공무원 가운데 인사검증 업무와 관련된 인사혁신처나 감사원 출신이 발탁될 전망입니다. 코로나19 유행이 감소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연휴 기간 진단 검사 수가 줄어들며 휴일인 어제 밤 9시까지 5,800여 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5,832명으로 5일 전날보다 1,000여 명 늘어났지만 일주일 전보다 1,700여 명, 2주 전 19,000여 명 줄어들었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수도권에서 43.3%, 비수도권에서 56.7%가 나왔습니다. 오늘 오전 9시 반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이보다 더 늘겠지만 6,000명 안팎을 기록하며
사흘 연속 10,000명 미만을 유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한밤중 경기 파주시 자유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아서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대구에선 아파트에서 불이 나 일가족이 대피했는데요.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늦은 밤 도로 한쪽에 차량 파편이 흐트러져 있습니다. 오늘 0시 반쯤 경기 파주에 있는 자유로에서 승용차 한 대가 도로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전복됐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와 동승자 한 명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CCTV와 블랙박스를 분석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3시간 전인 어젯밤 9시 40분쯤 경남 김해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진례나들목에서 승용차 한 대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진로 변경 차량을 피하려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하늘 아래 아파트 옥상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아 오릅니다. 어젯밤 8시 40분쯤 대구 진천동에 있는 아파트 꼭대기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복층 구조로 된 집 위층이 대부분 탔고 일가족이 급히 대피했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전자책 구독 플랫폼 밀리의 서재가 해킹 공격을 받아서 회원 13,000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밀리의 서재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안내와 사과문에서 유출 시기는 6월 3일 새벽 4시쯤으로 13,182명의 정보가 유출된 거로 파악된다고 홈페이지에 공시했습니다. 유출된 정보는 이메일 주소와 암호화돼 식별 불가능한 전화번호, 비밀번호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밀리의 서재 측은 침해 사실 인지 즉시 외부에서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초기 대응을 하고 24시간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으며 한국인터넷진흥원과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실을 신고했다고 전했습니다. 주요 시중은행의 기업 대출이 급증하는 가운데 번 돈으로 이자도 못 내는 중소기업이 5만 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금리가 오르는 추세라 이런 한계 기업들의 부담이 더 커지고 있는데 오는 9월 정부의 금융 지원조차 끊기면 위협이 현실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유환웅 기자입니다. 올해 들어 가계대출은 주춤한 반면 기업대출은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급증한 기업 대출의 대다수는 소상공인을 포함한 중소기업 대출인데 중소기업 대출의 30%가량이 부실화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국회에 제출한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 5대 시중은행 중소기업 대출 215조 원의 27%인 58조 원이 부실 우려 대출로 분류됐습니다. 업체 수를 기준으로 하면 5만여 곳이 번 돈으로 이자도 못 내고 있고 이런 한계 기업 한 곳당 평균 대출액이 10억이 넘습니다. 문제는 금리가 오르는 추세라 한계 기업의 이자 부담도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는 그나마 만기 연장이나 이자 상환 유예와 같은 정부 지원으로 버티고 있는데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오는 9월까지 연장된 정부의 금융 지원 조치가 끝나면 한계 기업의 대출 부실이 현실로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도 한계 기업들의 위험을 감안해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선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기업 대출이 늘어난 데는 기업들의 책임도 있지만 가계대출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워지면서 기업 대출 영업을 강화한 시중은행들의 책임도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시중은행들조차 부실 우려 대출이 급증하자 대출 위험을 줄이고자 건전성 관리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YTN 류환홍입니다. 1세대 1주택자가 부모님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다주택자가 돼서 종부세 폭탄을 맞는 상황을 없애기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매길 때 상속주택을 주택수에서 빼는 방안이 정부 내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부모의 사망으로 다주택자가 되는 1세대 1주택자에게 종부세 과세 과정에서 1세대 1주택자가 누리는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 등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정부 내부에서 검토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세대 1주택자 혜택은 종부세 기본공제를 6억 원이 아닌 11억 원으로 적용하고
연령 보유 공제를 최대 80% 주는 것을 의미하며 올해 종부세 부담액 수준이 2020년 수준으로 환원되고 고령자 납부 유예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딛고 관광업계가 수익성이 높은 VIP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일본이 오는 10일부터 외국인 관광객의 입국을 재개함에 따라 청와대 개방과 한류 미식 여행 같은 독창적이고 차별화된 상품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한국을 찾은 말레이시아 럭셔리 관광객들. 럭셔리 관광객은 비즈니스석 이상의 항공편을 타고 5성급 이상의 호텔을 이용하며 한국 방문 중에 $10,000 이상을 쓰는 VIP 손님을 뜻합니다. 말레이시아의 일반적인 방 한 패키지 가격 대비 서너 배에 달하는 1인당 750만 원을 냈습니다. 서울과 부산의 고급 식당과 지역 별미를 즐기는 미식 기행이 이번 여행의 주제입니다. 500,000 of Malaysians will come to Korea annually. So after this trip, if I found that the destination, places, the hotel, the food is very suitable for the clients of Malaysia or Southeast Asia. 앞서 또 다른 VIP 관광객인 비즈니스 단체 팀도 방한했습니다. 주인공은 중동 11개국 59명의 치과 의사들. 코로나19 사태 이후 가장 많은 인원이 기업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단체 관광을 온 겁니다. Through this event, we would like to have a solid scientific relationship and development between Dentium Company and all the Middle East dentists. 일본이 오는 10일부터 외국인 관광객의 입국을 재개하면서 우리 정부는 서둘러 한국 관광의 차별화를 강조하는 홍보에 나섰습니다. 먼저 미국과 캐나다 여행업계 관계자들을 초청해 최근 관광 상품으로 뜨고 있는 청와대를 알렸습니다. 청와대를 직접 방문한 관계자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It's really an honor to be here and amazing to see in person. So I feel very grateful to be here and it's so beautiful and lovely to see. A little overwhelming in a good way. 또 한국 관광의 인지도와 호감도를 높이기 위해 여수와 인천, 평창 등 지역적 특성과 매력을 강조한 Feel the Rhythm of Korea 영상 광고를 전 세계에 내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한국 관광의 양적인 회복도 중요하지만 질적인 성장은 더 중요합니다. 한국관광공사는 앞으로 고부가 가치 관광 상품을 통해 300명 이상의 럭셔리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네, 우리나라 최초의 달 탐사선 다누리의 발사가 2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다누리는 우주환경 모사 시험 등 모든 점검을 마치고 다음 달 초 미국 플로리다 우주발사장으로 이송될 예정입니다. 이성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게 678kg의 우리나라 최초의 달 탐사선 다누리입니다. 다누리에는 국내에서 개발한 5개의 과학 탑재차가 실렸습니다. 달 표면 자원 탐사를 위한 감마선 분광기와 심우주 탐사용 우주 인터넷 시험을 위한 우주 인터넷 탑재체 등입니다. 달 극지방의 영구 음영 지역을 촬영하기 위해 미국 나사가 제공한 섀도우 캠이 장착됐습니다. 섀도우 캠이 촬영한 영상은 미국 아르테미스 달 탐사 착륙 후보지를 선정하는 데 활용될 예정입니다. 다누리에 나사의 섀도우 캠을 탑재하는 대신 나사는 우리에게 달까지 가는 항법 등을 협력합니다. 다누리의 비행 시간은 넉 달 보름으로 다소 길지만 지구와 달의 중력을 이용해 연료를 상당량 절감할 수 있는 비행 방식으로 달 전유 궤적에 진입할 예정입니다. 앞서 설계 변경으로 무게가 120kg 이상 늘면서 연료 소모를 최대한 줄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무게가 늘어나니까 전체 무게 대비 연료의 어떤 비율이 저희가 좀 안 맞은 그런 상태가 된 거고,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기존 연료를 가지고는 3.5 페이지 하기에는 좀 불안한 조건이 된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저희가 차선책으로 선택한 거는 이제 나사에서 제안도 했고, BLT 코스로 가면 연료를 이론적으로는 최대 25%까지도 줄일 수 있어요. 600만 킬로미터 정도를 비한 다누리는 달의 중력을 이용해 달 궤도 진입을 시도합니다. 이후 5차례 고도를 점차 줄이는 방식으로 목표 궤도인 달 상공 100km 원 궤도 안착에 나섭니다.
달에 이제 진입할 때 이제 워낙 궤도선 속도가 빨리 가거든요. 그래서 진입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추진을 해가지고 저희가 원하는 달의 위치에 딱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가장 어려운 두 번째 포인트라고 하겠습니다. 목표 궤도에 12월 31일 도달할 예정인데 1년 동안 달 관측과 자기장 측정, 음영 지역 촬영 등의 임무를 수행합니다. 지금까지 극저온과 고온, 진공 등 우주환경 모사 시험을 마친 다누리는 다음 달 초 미국 플로리다 케이프 커너버럴 우주기지로 이송됩니다. 이후 한국 시각으로 8월 3일 오전 8시 20분 스페이스X의 팰컨 9 로켓에 실려 달까지의 여정에 나섭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서울 지하철 2호선과 5호선에서 8호선이 오늘부터 심야 운행을 재개합니다. 서울교통공사와 한국철도공사는 서울교통공사가 단독으로 운영하는 지하철 2호선과 5호선에서 8호선이 오늘부터 평일 기준 새벽 1시까지 운행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지하철 1호선은 다음 달인 7월 1일부터 8월부터는 3, 4호선을 포함해 서울 지하철 모든 노선의 열차가 평일 새벽 1시까지 운행합니다. 한국철도공사가 단독 운영 중인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경춘선, 서해선은 다음 달 1일부터 심야 운행을 재개합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유행 완화에 따른 일상 회복과 봄철 이동량 증가 등으로 인한 심야 교통난 해소를 위해 지하철 운행 연장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음주율은 계속 줄고 있지만 한 번 마실 때 마시는 술의 양이 적지 않은 위험 음주 청소년은 2명 중 1명꼴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들은 한 달에 6일은 술을 마셨고 한 번에 마시는 음주량도 소주 1병 이상이었는데요. 신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 중고생의 음주율은 최근 10년 새 꾸준히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음주학생 비율은 남학생이 12.4%, 여학생이 8.9%로 10명 중 1명꼴이었습니다. 지난 2010년 남학생 23.5%, 여학생 18.3%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까지 떨어진 겁니다. 하지만 한 번 술을 마실 때 남자는 소주 5잔 이상, 여자는 소주 3잔 이상을 마시는 위험 음주자 비율은 여학생이 49.8%, 남학생이 42.5%로 절반에 가까웠습니다. 또 이들 위험 음주 청소년은 한 달에 6일 정도, 즉 닷새에 한 번꼴로 술을 마시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마시는 양도 남학생은 소주 1병 반, 여학생은 소주 1병으로 적지 않았습니다. 알코올은 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위험물질이라는 거죠. 청소년기는 많은 생활 습관이 형성되고 완성되는 시기인데 술에 대해서 호의적인 감정을 갖는 거, 그거 자체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위험 음주 학생 집단은 술도 비교적 쉽게 구매했습니다. 술을 사려고 시도할 때 성공하는 비율이 남녀 모두 85%를 넘겼습니다. 가정에서 음주를 허용하는 비율도 60%를 넘어 30% 정도인 비음주 학생 집단과는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청소년 음주 예방을 위해선 주류 판매 환경과 가정 내 음주 허용 분위기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5년에 걸쳐 서로 짜고 오리고기 가격을 올려온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참프레와 다솔, 사조원 등 9개 업체에 과징금 60억 원을 부과하고 한국오리협회엔 2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지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오리 신선육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생산량 등을 서로 협의했습니다. 이들은 새끼오리나 오리알을 줄여서 전체 공급량을 감소시키는 방법을 쓰거나 오리고기 판매 가격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어제 권재한 식품산업정책실장 주재로 가뭄대책 추진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지역별 농작물 생육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지난 4일부터 전국에 비가 내렸지만 강우량이 20mm 미만인 인천, 경기, 충청, 강원, 영서, 전남 서부 등의 지역은 가뭄 해갈에 부족한 상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강수량이 부족한 지역과 천수답, 도서 지역을 중심으로 관정 개발과 하천 바닥 굴착 등의 급수 대책을 계속 추진할 것을 각 시도에 요청했습니다.
해양경찰청은 42년 전 강원도 고성군 앞바다에서 침몰한 경비정 72정의 인양을 재추진합니다. 해경청은 최근 72정 인양 가능성과 방법 등을 파악하기 위한 현장 조사 경비 45억 원을 기획재정부에 신청했는데 2019년 4월 72정 선체가 침몰 지점으로부터 1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발견된 이후 해경청이 추진한 세 번째 예산 신청입니다. 60톤급 해경 경비정 72정은 1980년 1월 23일 오전 5시 20분쯤 고성군 거진읍 동방 4.02km 해상에서 200톤급 경비함 207함과 충돌해서 침몰했고 72정에 타고 있던 해양경찰관 9명과 전경 8명이 모두 순직했습니다. 현충일을 맞아 곳곳에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뜻을 기리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각종 체험활동은 물론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편지를 쓰는 이색 행사도 있었는데요. 이준엽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한자 한자의 정성을 담습니다. 2022년을 사는 중학생이 임시정부 시절 독립운동가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오늘 현충일이고 이것은 우리 나라를 위해서 애쓰신 순국 선열들이 위해서 만든 기념관이니까는. 아빠의 설명에 순국 선열의 뜻을 기리는 마음은 더욱 깊어집니다. 의료혈단 단원들은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서 투항하고 의지를 했으며 그분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날에 우리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편지를 썼습니다.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세워진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에서 현충일을 맞아 각종 체험 행사가 열렸습니다. 윤봉길 의사가 의거 직전 김구 선생과 맞바꿨다는 회중시계, 그리고 일왕에게 던진 물통폭탄 모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곳 기념관에선 이런 전시된 모형을 통해서 한인 애국단 단원이 직접 되어볼 수 있습니다. 조형과 영상이 합쳐져 생생히 재현된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 200만 3.1운동 참석자를 상징하는 200여 개의 은빛 공의 움직임을 넉넉히 바라보며 현충일의 정신을 느껴봅니다. 우리나라 지키다가 싸우다가 돌아가신 분들을 기념하여 임시정부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20년째 이어지고 있는 국가유공자 추모 공연. 호국영령의 크고 깊은 뜻을 노래와 춤으로 담아냅니다. 진리를 노래한다는 의미의 범패와 이 진리를 춤으로 만든 작범무입니다. 현충일 날 현충탑에 갔더니 지금 이 3시에 아무도 없고 비는 추적추적 내리는데 꽃송이 밑송이만 있어가지고 너무 참담하다. 그래서 우리 회원들이 뜻을 모으고 마음을 모아서 저희가 시작하게 됐습니다. 올해 공연은 임시정부 시절 국무위원을 역임하고 유신 반대운동을 하며 나라를 위해 몸바친 우남 김성숙 선생이 넋을 기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할아버님이 중경 임시정부의 국무위원까지 지내셨다는 점이 굉장히 놀랍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지금도 선양 사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달랐지만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기억해 나가고자 하는 마음만큼은 하나였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2년 반 동안 중단됐던 백령도 천안함 추모 행사가 올해 현충일과 연계해 재개됩니다. 재단법인 천안함재단은 백령도 방문 추모 행사가 오늘부터 이틀간 백령도와 인근 해상에서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천안함 46용사의 유가족과 생존 장병 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참석자들은 백령도에 있는 위령비를 찾아 46용사를 추모하고 천안함이 피격된 연화리 인근 해상에서 위령제를 지낼 계획입니다. 현충일 연휴 기간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경기 화성시에서는 화장품 원료 공장에서 불이 나 3시간 만에 꺼졌고 인천 연안부도에서는 술을 마시던 60대 남성이 바다에 빠져 숨졌습니다. 황윤태 기자입니다. 고속도로 바로 옆으로 새카만 연기가 끊임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불이 난 곳은 경기 화성시 양간면에 있는 화장품 원료 공장. 화재 당시 휴일 근무를 하던 직원들이 있었지만 다행히 대피했습니다. 한 1km 됐겠나? 저 공장까지 거리가 도로에서 바람 방향이 도로 쪽이 아니라 도로 반대쪽으로 가고 있었어요.
불길이 인접한 화학 공장으로 옮겨붙을 것을 우려한 소방당국은 인력 110여 명을 투입해 3시간여 만에 불길을 잡았습니다. 소방당국은 2층짜리 공장 1층에서 불이 난 것 같다는 인근 공장 관계자의 신고를 바탕으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구조대원들이 물 위에 떠 있는 남성을 구조합니다. 올려줘야 돼. 살짝. 됐어. 올라가요. 현충일 연휴 둘째 날 인천 연안부두 바지선에서 60대 남성 A씨가 수심 7m 바다로 빠졌습니다. A씨는 곧바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A씨가 술을 마셨다는 직장 동료의 진술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반도체 2차 전지 조선 등 국내 기업의 핵심 기술 보호에 나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2월부터 5월 말까지 100일간 특별 단속을 벌여 산업기술 유출 사범 96명을 검거했습니다. 영업비밀 유출 사건이 69.5%, 산업기술 유출이 17.4%를 차지했으며 중소기업 피해가 78%를 차지했습니다. 충북경찰청은 경쟁업체에 이직하려고 핵심 기술 자료의 이미지 파일을 생성해 전자우편으로 전송한 피의자를 검거해 송치했습니다. 부산경찰청은 핵심 기술로 제작한 특정 부품의 납품 계약이 끝난 뒤 기술 자료 삭제를 요구받았지만 해외 경쟁업체로 기술을 빼돌리고 제품을 생산 판매해서 부당 이득을 챙긴 피의자 4명을 송치했습니다. 경남경찰청은 군사장비를 외국으로 허가 없이 수출하고 핵심 부품 도면을 해외 기업 등에 누설한 혐의로 1명을 구속하는 등 6명을 송치했으며 범죄 수익금 79억 원을 추징 보전 신청했습니다. 라임 자산운용 사태 배후로 의심받는 김영홍 메트로폴리탄 회장의 해외 도피를 도운 측근이 한 달 전 국내에 입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필리핀에 머물다 지난달 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김 모 씨에게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리고 김 씨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김 회장의 친척인 김 씨는 필리핀 현지에서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를 개설한 뒤 국내에서 운영하는 방식으로 돈을 벌어 김 회장에게 도피 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방 세계가 우크라이나에 대해 장거리 미사일을 지원하기로 하자 러시아가 발끈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한 달여 만에 수도 키이우를 폭격한 데 이어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을 집중 공격했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독립을 선언한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의 한 가구 공장에 미사일이 떨어졌습니다. 공화국 측은 서방의 무기 지원을 받은 우크라이나군의 소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서방 측이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미사일을 공급하면 새로운 목표물을 공격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습니다. Подвигать от своей территории линию, за которой неонацисты могут угрожать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군의 보복 공격은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 이미 불을 뿜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5일 루안스크주 리찬스크의 주거 지역 등에 포탄이 쏟아졌습니다. Російською наволоччю знову обстріляно центр міста Лисичанська, зруйновані жилі будинки, інфраструктура. Документуємо їх злочинну діяльність. 또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도 한 달여 만에 미사일 공격을 받았습니다. 공격 대상은 철도 시설이었는데 서방 지원 무기가 최전방으로 운송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려 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에너지 수출 계약 협의 중인 우방국 세르비아 방문 일정이 무산됐습니다. 불가리아와 북마케도니아, 몬테네그로 등 세르비아를 둘러싸고 있는 국가들이 러시아 항공기에 대해 영공을 폐쇄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이는 엄연한 적대 행위라면서 미국과의 핵무기 관련 협의는 이번에는 응하지 않겠다고 미국에 통보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우크라이나 외교차관이 전후 재건 등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찾았습니다. 드미트로 세딕 우크라이나 외교차관은 어제 저녁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2박 3일간의 방한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세딕 차관은 오늘 이도훈 외교부 2차관과 만나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교역과 투자, 개발 협력 등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 방한 기간 한국 기업 등도 방문해 재건 관련 논의를 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약탈한 곡식의 수출을 시도하자 미국이 국제사회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현지 시각 6일 미국이 러시아가 국제시장에 내놓은 일부 곡식은 작물이라는 내용의 외교 문서를 아프리카 국가와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터키 등 14개국에 발송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이 작물로 지목한 것은 지난달 러시아가 장악한 크림반도에서 출항한 선박 10여 척에 실린 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서 약탈한 밀을 운송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러시아 선박의 항로를 위성으로 추적 중입니다.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서 원숭이 도착 의심 사례가 처음으로 보고됐습니다. 미국 정치 전문 매체 더힐은 현지 시각 6일 워싱턴 DC 보건당국이 한 주민이 오르토폭스 바이러스의 양성 반응을 보이면서 추가 테스트와 원숭이 도착 최종 판정을 위해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오르토폭스는 원숭이 도착 바이러스 계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유럽을 방문한 이 주민은 현재 격리돼 있으며 밀접 접촉자들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트위터 인수 계약 파기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현지 시각 6일 머스크의 법률 대리인인 마이크 링글러 변호사가 비자야 가데 트위터 최고 법률 책임자에게 이 같은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링글러 변호사는 트위터가 허위 계정과 스팸봇 등 가짜 계정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면서 계약 파기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이어 머스크가 가짜 계정에 대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트위터가 현재 인수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머스크 CEO의 시각이라고 전했습니다. 영국의 기업들이 주 4일제에 대한 대대적인 실험에 착수했습니다. 현지 시간 6일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이날 영국에서 70여 개 기업이 봉급 삭감 없는 주 4일제 실험에 들어갔습니다. 은행과 투자회사, 병원 등 다양한 업종 종사자 3,300명 이상이 향후 6개월간 주 4일제를 실험하게 됩니다. 연구자들은 참가 주체들과 협력해서 주 4일제 시행에 따른 기업 생산성, 근로자의 복지 여건 변화, 환경이나 성평등성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측정할 예정입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오늘도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5.6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3도나 낮은 상태고요. 한낮에도 서울 기온은 25도 선에 머물면서 종일 선선하겠습니다. 다만 오늘도 곳곳으로 산발적인 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나오실 때는 우산 하나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동풍의 영향을 받는 강원 영동 지방에는 낮까지 산발적으로 비가 이어지겠고요. 이 기압골의 영향으로 오늘 아침 충남과 호남, 제주도를 시작으로는 오후에 경기 남부와 영서 남부까지 비가 확대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30mm로 오늘 밤 사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서울이 15.6도, 대전이 15.1도, 부산 15도 등으로 다소 서늘한데요. 한낮에도 예년 기온을 밑돌면서 심한 더위는 없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5도, 광주와 대구 22도 등으로 선선하겠습니다. 내일은 대기 불안정으로 호남과 강원 남부지방에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주 후반으로 갈수록 날씨는 다시 더워지겠습니다. 또 당분간 동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까지 높게 일 것으로 보이니까요.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는 등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신미림입니다. 네, 이상으로 굿모닝 YTN 1부를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